세상은 그를 살아있는 전설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단어를 끔찍이도 싫어하죠. 전설은 박물관에나 박제되어 있는 거니까요. 올해 나이 94세. 누군가는 지팡이를 짚고 소파에 파묻혀 있을 시간이지만 여기 매일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촬영장으로 달려나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결코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젊은 스태프들이 뛰어다닐 때 그도 함께 걷고 고민하죠. 나는 매일 아침 문 밖을 나설 때 내 안으로 노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 마음의 문을 잠급니다. 결코 그런 노인이 내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도록 허락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태함을 경계하는 다짐이 아닙니다. 이건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의 전략입니다. 그는 남이 자신을 써주길 기다리는 박물관의 유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고용하는 현장의 거장으로 남기를 선택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노장을 이토록 뜨겁게 만드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그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아이콘,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화려한 성취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 그리고 복잡했던 사랑의 흔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30년 5월 31일, 샌프란시스코의 노동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축복보다 먼저 찾아온 건 대공황에 짙은 그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자리를 찾아 서부를 떠돌아야 했고 어린 클린트는 끊임없이 전학을 다니며 영원한 전학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새 학교에 가면 친구를 사귀기도 전에 또 떠나야 했죠. 세월이 흘러 청년이 된 클린트. 그는 벌목꾼으로 일했습니다. 제철소 노동자도 소방수일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몸을 혹사했죠. 1951년 군 복무 중이던 21세의 청년 클린트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가 탄 군용기가 태평양 한가운데로 추락한 것이죠. 칠흑 같은 밤, 산소 공급 장치와 통신 장비마저 고장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약 4.8km 떨어진 해안의 불빛만을 바라보며 차가운 바다를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오고 팔다리는 점점 무거워지고 숨은 가파오고 파도는 그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포기하고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해안의 불빛을 향해 계속 헤엄칠 것인가? 클린트는 해안의 불빛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죠. 이 사투는 훗날 그의 페르소나를 완성합니다. 스크린 속 그가 보여준 극한의 평정심은 연기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을 넘은 자의 실존적 태도였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훗날 그의 영화적 정체성인 침묵과 평정심을 완성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대공황 시절 벌목공과 제철소 노동자를 전전하며 고된 육체 노동의 감각 또한 그에게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회복력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이 청년은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할리우드의 첫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건 할리우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차가운 바다였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그를 해고하며 이렇게 비웃었죠. 목젖이 너무 튀어나왔고 말투는 너무 느릿하며 성격파 배우를 하기엔 너무 잘생겼고 그렇다고 로맨틱한 주인공을 맡기엔 매력이 부족하구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이 청년은 비웃음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레드카펫을 꿈꿀 때 그는 촬영 현장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편집실에 몰래 들어가 어떤 장면이 살아남는지 연구했죠. 대사가 어떻게 잘리는지, 카메라 앵글이 왜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1959년 그는 서부국 드라마 로하이디의 주연으로 캐스팅됩니다. 드라마는 큰 인기를 얻었고 장기 시리즈가 되었죠. 그러나 당시 TV 스타는 무비 스타에 비해 위상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기에 그가 엄청난 스타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1964년 그는 인생을 건 도박을 감행합니다. 세르조 레오네 감독과 함께한 무법자 3부작, 황야의 무법자, 석양의 건맨, 석양의 무법자가 성공하면서 영화배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무법자 시리즈 캐스팅 제의가 왔을 때 그냥 여행하는 셈치고 출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부 영화의 대성공으로 할리우드에서 인지도가 올라가 그의 앞길이 열리게 됩니다. 무법자 3부작은 미국 영화가 아니고 이탈리아 영화이며 실제 촬영은 스페인에서 이루어졌죠. 그의 개런티는 고작 15,000달러였고 영화가 완성되면 벤츠 한 대를 추가로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이 무법자 3부작은 미국에서는 1967년에 뒤늦게 개봉되는데요. 즉 37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에서 인지도 있는 영화배우가 된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살아남은 지 16년 만에, 그리고 할리우드에 발을 디딘 지 딱 10년 만이었죠. 촬영 당시 그는 전설적인 이름 없는 사나이를 탄생시키며 이른바 비움의 미학을 선보입니다. 남들은 대사를 더 많이 하려고 욕심낼 때 그는 오히려 대사를 지워버렸습니다. 침묵으로 채웠으며 판초와 시가 하나로 기존의 정의로운 영웅과는 다른 안티 히어로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말보다 강렬한 눈빛과 침묵이 주는 압도적인 긴장감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기 그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지만 내면에는 지독한 소속감 상실이라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 때문에 어린 시절 끊임없이 전학을 다녀야 했던 그는 늘 군중 속에서 어색함을 느끼는 외톨이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된 후에도 그는 어두운 방에서 홀로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이룬 것이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고뇌하곤 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다시 한번 도박을 합니다. 남이 써주길 기다리는 대신 스스로를 고용하기로 한 것이죠. 자신의 제작사 말파소를 세우고 감독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한 것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허락받지 않겠다는 강력한 주체적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부분을 마주해야 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복잡한 사생활 말이죠. 영화 속에서는 무소불위의 영웅이었지만 현실의 클린트는 사랑의 관계라는 숙제 앞에서 한없이 서툰 남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고통이 훗날 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으니까요. 클린트의 삶은 화려한 스크린 속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복잡한 여성 편력과 알려지지 않았던 자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뒤로 그의 사생활은 마치 미로처럼 복잡했습니다. 첫 부인 매기 존슨, 그리고 디나 이스트우드와의 관계까지 그는 평생 사랑하는 법을 몰라 두려워했던 미숙한 남자였습니다. 깊이 사랑하면서도 마음을 여는 법을 몰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운 돌담을 쌓고 말았죠. 그는 공식적으로 최소 8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자녀들의 생모는 6명에 걸쳐 있습니다. 기록된 그의 연인들과 자녀 관계, 그리고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클린트는 1950년대 할리우드에 데뷔했을 당시 첫 번째 부인 매기 존슨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의 가장 오랜 결혼 생활로 기록되었지만 여러 차례의 우여곡절과 불륜도 있었습니다. 클린트는 여러 여성들과 외도를 했고 그중 일부는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결혼했던 1954년 이후 15년간이나 자녀를 갖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아내가 그러길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트우드 자신이 자녀를 거부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의 외도를 통해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죠. 첫 번째 부인 매기 존슨은 1953년 소개팅으로 만났으며 당시 그녀는 대학생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클린트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다며 결혼 생활이 끔찍했다고 회상하기도 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카일과 딸 앨리슨이 있습니다. 하지만 매기 존슨과는 1960년대부터 별거를 했는데요. 이혼도 하지 않고 다수의 여인들과 동거하는 생활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1953년 첫 번째 부인 매기 존슨과 결혼하기 직전 시애틀에서 만난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 로리 머레이가 태어났습니다. 시애틀에서 만난 여성은 1953년 클린트가 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짧게 만났던 여성입니다. 당시 클린트는 첫 번째 부인이 될 매기 존슨과 교제 중이었으나 동시에 시애틀에서 이 여성과 짧은 외도를 가졌던 것이죠. 이때 그녀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클린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클린트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른 채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 그해 12월 매기 존슨과 결혼을 한 것이죠. 생모 입장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떠나간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지만 태어난 직후 아이를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보냅니다. 이 과정 또한 이스트우드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클린트는 로리가 성인이 되어 자신을 직접 찾아올 때까지 딸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게 된 것입니다. 로리가 아버지를 찾게 된 과정과 배경은 클린트의 복잡한 사생활 중에서도 가장 영화 같은 이야기로 꼽힙니다. 로리는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생부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아버지가 세계적인 대스타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녀가 아버지를 찾았을 때 이스트우드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복잡했던 과거를 인정하고 로리를 자신의 딸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현재는 클린트의 8명의 자녀 중 장녀로서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60년대 스턴트 배우이던 록산 츄리스는 드라마 로하이드 촬영 중 만나 14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964년에 딸 킴버린을 낳았지만 클린트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고 1980년대까지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숨겼습니다. 배우 손드라 로크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14년 동안 동거하며 6편의 영화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트는 손드라에게 나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심지어 불임 수술까지 권유했죠. 그런데 바로 그 시기 클린트는 승무원 출신의 제슬린 리브스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아들 스콧, 1988년 딸 캐서린이 태어났죠. 손드라 로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불임 수술까지 권유했죠. 하지만 비밀리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 인생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1989년 클린트는 손드라와 결별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냉혹했습니다. 클린트가 그녀의 가구들을 창고로 옮기고 자물쇠를 바꾸는 등 냉혹하게 대처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클린트가 자신의 커리어를 방해했다며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합의했지만 할리우드를 뒤흔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승무원 출신의 제슬린 리브스의 아들 스콧 이스트우드가 데뷔 후에 한동안 아버지의 성을 쓰지 않고 스콧 리브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이유는 그의 출생 배경과 관련된 비밀과 본인의 자립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클린트는 손드라 로크에게 불임 수술까지 권유했던 상황이었기에 제슬린 리브스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존재를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스콧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성이 아닌 어머니의 성을 따른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스콧은 배우로 데뷔할 당시에도 아버지의 유명세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실력만으로 할리우드에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디션을 볼 때도 스콧 리브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클린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겼으며 실제로 여러 영화에서 단역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습니다. 스콧은 어느 정도 배우로서 입지를 다진 후에야 비로소 아버지의 성인 이스트우드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스콧 이스트우드가 성을 숨겼던 것은 불우했던 출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며 거장인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예술가로 서고자 했던 강한 자존심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 프랜시스 피셔는 영화 핑크 캐딜락에서 만났으며 1993년에 딸 프랜시스카를 두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두 번째 부인 디나 루이스는 1992년 인터뷰 취재원으로 처음 만나 1996년에 결혼했습니다. 1996년생인 막내딸 모건을 두었지만 2014년에 이혼했습니다. 마지막 사랑 크리스티나 산데라는 클린트가 소유한 호텔의 호스테스였습니다. 33세의 나이 차이도 있었지만 2014년부터 10년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2024년 7월 그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사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랑에 서툴렀을까요? 그 답은 그의 옷장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보관되어 있죠. 경력 초기 클린트에게 감독이 되라는 영감을 주었던 절친한 친구이자 시나리오 작가 사무엘이 남긴 편지입니다. 사무엘은 클린트에게 이야기의 힘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배우에 머물지 않고 감독이 되도록 영감을 준 정신적 지주였죠. 하지만 사무엘은 원대한 꿈을 가졌음에도 중독과 우울증의 악순환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죽음 직전 클린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성공만을 쫓던 젊은 클린트는 그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클린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남겼죠. 그 편지에는 비난과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도움이 필요했던 순간에 넌 어디 있었니? 이 편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꿈을 좇는 과정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뒤에 남겨두고 실패하게 하지는 않을까라는 근원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평생 강한 남자를 연기했지만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력했습니다. 성공해도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편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성공의 대가로 치러야 했던 뼈아픈 희생과 인간적인 한계를 상징하는 기억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자 속의 또 다른 비밀스러운 물건은 그가 항상 들고 다녔던 작은 노트들입니다. 이 노트에는 영화 아이디어와 대사뿐만 아니라 화면을 통해 전달하고 싶었던 지극히 사적인 감정들이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누렇게 변색된 이 기록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조차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던 그의 예술적 불안감과 완벽을 향한 집착을 보여주는 비밀스러운 유산입니다. 결국 이 나무 상자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라 성취한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 자리한 소속감의 상실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묵묵히 견뎌내온 실존적인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영화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우드는 영화를 통해 혈연이 아닌 정신적 유대로 맺어진 가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 들어서며 거장은 자신이 쌓아온 강한 남자 신화를 스스로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1992년작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클린트는 감독이자 주연으로 이 영화를 만듭니다.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마초적 이미지를 스스로 해체하기 시작한 거죠. 그는 늙고 병든 총잡이로 등장합니다. 폭력을 낭만화해온 서부국의 민낯을 드러내죠. 그는 이 영화를 통해 낭만화된 서부와 작별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폭력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고 과거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죠. 이 영화는 단순한 서부국이 아니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자신의 고백이었죠. 영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서는 딸과의 관계에 실패한 트레이너를 연기합니다. 이 영화는 딸이 보낸 편지는 모두 반송됩니다. 현실에서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주지 못한 죄책감이 투영된 거죠. 그랜 토리노에서는 가족과 소원했던 노인이 이웃 소년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죠. 영화 속에서 혈연이 아닌 정신적 유대로 맺어진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2006년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에서는 미국식 영웅주의의 상징이었던 그가 할리우드 역사상 전례 없는 도전을 감행합니다. 영화의 거의 전편을 일본어로 채웁니다. 적군이었던 일본군의 시각에서 전쟁의 비극을 다루죠. 적군 역시 인간적인 얼굴을 가진 개인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상대의 시선에서 보편적인 인간애를 탐구했다는 점에서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이시나요? 그의 영화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과 고독을 예술적 구원으로 승화시킨 거대한 증거였던 거죠. 그는 카멜 시장 시절 길거리 아이스크림 판매 조례를 시민권 유린이자 관료주의의 횡포로 규정하고 맞서 싸웠던 철저한 자유주의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국가는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개인주의는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그랜 토리노에서 보여주듯 타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책임감이 그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2024년 94살의 그는 신작 배심원 넘버2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음 작품을 준비 중이죠. 완벽주의라는 감옥에 갇혀 실행을 미루는 대신 일단 움직이는 그의 인생 철학이 그를 여전히 펄펄 뛰게 만듭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촬영장에는 절대로 없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액션과 컷입니다. 젊은 시절 드라마 로하이드 촬영 당시 감독이 소리치는 액션 소리에 말들이 놀라 날뛰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요, 시작해요.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이렇게 덧붙이죠. 그 정도면 됐어요. 그는 완벽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하는 리듬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안개자욱한 거리에서 태어나 세계를 정복한 이름 없는 사나미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내 안으로 노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다고 말하며 현역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단순한 영화의 목록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과 고독을 예술적 구원으로 승화시킨 거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 내 안의 노인을 어떻게 쫓아내시겠습니까? 나태함이 말을 걸어올 때, 준비가 안 됐다는 두려움이 문을 두드릴 때 클린트처럼 그 문을 단호하게 잠가버리시길 바랍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영화는 끝났을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는 액션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을 지폈길 바라며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